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증시가 이 계엄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틀 연속 강세로 마쳤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들이 여전히 좀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는 점 좀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요. 또 간밤 미국에서는 TSMC 실적 부진 여파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보합 수준에서 머물러서 지수가 조금 더 세게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경주마 기수들과 함께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도 이틀 연속 좀 강세로 마무리하니까 예.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 대표님, 잘 대응하셨습니까? 예, 뭐 시장이 좀 너무 크게 좀 반응을 좀 했던 부분들 대비해서는 일단은 뭐 이틀 정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생각보다는 좀 수월하게 좀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1%대 강세, 코스닥 같은 경우도 2.2%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월요일날 2,360으로 마감을 하면서 연 저점을 갱신한 이후에 이거래 연속 반등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에 대한 뭔가 큰 변동성들은 한 차례 고비는 좀 넘기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특히 더 좀 반겼던 부분들은 이제 전일자의 미국 증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TSMC의 실적 우려감들로 인해서 다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던 반면에 국내 증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겨내면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장중에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자체는 탄핵 정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 쪽에서 탄핵과 관련된 뭔가 의견을 나타내겠다라는 의원 수가 증가가 되면서 상당 부분 시장은 또 안정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밤에 CPI가 발표가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뭐 이렇다 할 뭔가 이제 큰 변동성 없이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산업재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으로에 대한 비중 확대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살아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 그리고 그동안에 약간은 좀 뭔가 흐릿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던 방산주 관련 종목군들도 일단은 시장에서 리바운딩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 날에 정말 예상치 못했었던 상당히 시장에서는 큰 변동성을 보여줬던 반면에 어제와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상승 부분들은 간만에 좀 좋은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과 이틀 전이었죠. 월요일에 정말 투매에 가까웠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던 장. 정말 엑소더스는 이제 그러면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반 소장님? 그 과매도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좀 단기 상승은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엑소더스에 대해서 좀 더 그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환율 때문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또 반대로 좀 보시면은 선물 쪽에는 매수세가 들어왔다 오늘 좀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선물 쪽에서는 매수세, 그 순매수세가 누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월등히 좀 매수 쪽으로 포인트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선물 쪽에서 그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음 주에 대한 분위기까지 좀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하락폭은 맞기는 했지만은 이게 상승을 크게 장기적으로 이어가기까지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대해서 2일간 좀 회복했다 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더 그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일부 좀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외국인에 대한 변수들이 좀 상당히 있다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 중심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코스닥이 낙폭이 너무 크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코스닥 쪽에 반발 매수세를 통해서 반등을 시점을 빠리걸로 올린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스피 쪽이 좀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너무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도 사자에 나섰어요. 근데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면 장중에 오전장, 오후장을 제가 확인했을 때만 해도 매수 우위였는데 막판에 확 매도세가
출회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다고 봐야 되죠? 저는 이제 개인이 매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좋은 시그널을 보지 마시고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오늘 이제 보통 이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좀 다른 거죠.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하는 주체가 공격적일 수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현재 지수에서 내부적 요인하고 외부적 요인으로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부적 요인 때문인데 사실 저는 월요일 날 폭락할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가 나왔거든요. 이게 투매 규모가 1조 2천억인데 이 규모면 올해 하반기 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 월요일로 또 넘어가면 지난주 월요일도 투매가 나왔는데 네. 투매 나오고 나서 화요일 날 반등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투매는 규모도 훨씬 더 컸고요. 그런 상황 딱 체크하고 나서 사실 저는 이게 바닥이다. 단기 바닥 쳤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풀매수를 약간 좀 하는 상태였는데 그게 이제 내부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 투매가 나왔다는 부분 첫 번째고 그리고 이 개인 투매가 그럼 나왔을 때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계속 받쳐주냐인데 이게 뭐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이죠. 내일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거든요. 네. 전통적으로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은 매수 우위입니다. 왜냐하면 매도 차익 거래가 쌓이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포지션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주식 매도 선물 매수거든요. 이게 매도 차익 거래입니다. 매도 차익 거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청산 나오면은 바로 반대로 나옵니다. 현물 매수 나오고 선물은 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물 매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 상승세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봤던 건데 네. 이게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 12월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구간에 이때 주로 외국인 기관이 배당 물량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교차 크로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은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는 매수 우위 구간이 훨씬 더 많고요. 평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쳤고 이제 올라가는 그 상황인데 사실 이제 내부적 요인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기술적으로 저는 봤는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외부적 요인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외부적 요인으로 따지면은 사실 탄핵 가능성이 점점 올라갔을 때 조금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그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탄핵 그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설문조사가 약 80% 가까이가 탄핵 찬성이 나왔어요. 근데 그 시간 나오는 순간 바로 지수 반등 튀었고 올라왔거든요. 오늘 장만 해도. 네. 그런 거 보면 약간 탄핵을 전반적으로 탄핵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 탄핵 전국 때 어땠냐를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1차 때 보시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그때는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의견에 반대를 하면서 이거 위헌 아니냐라면서 이제 탄핵 정국 시작된 건데 그때는 이제 처음 있었던 탄핵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때 한 마이너스 한 12%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국 헌재에선 이제 안 되긴 했지만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비교하기 쉽진 않을 것 같고 2차 탄핵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를 좀 보시면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들어가자마자 그 이후로 헌재 판결 나올 때까지가 15%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이 들어갔을 때, 탄핵이 가결됐을 때,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불확실성이 좀 더 줄어든다라는 과거에 약간 그런 데이터들 좀 약간 흡수하는 거 아닌가. 네. 약간 이런 생각 해보고 그리고 뭐 1차 때도 마찬가지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는 좀 하락한 건 맞지만 사실 2007년까지 가면은 주가 2배 뛰었거든요. 1000에서 2000포인트 갔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분위기를 좀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연말 분위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분위기가 트럼프 취임했을 때 정도의 어느 정도로 바뀌느냐. 이게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또 나스닥하고 좀 우리나라 시장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오늘 금투세는 사실 전 큰 영향이 없다고 봐요. 근데 다만 코스닥 일부에는 좀 영향을 준다. 네.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또 나스닥이나 미 증시하고 연관이 되는 게 미 증시가 지금 가다가 지금 고점에서 약간 막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체된 부분이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약간 그런 트리거는 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바닥은 쳤다고 보고 있고요. 그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은 어느 정도 좀 나올 것 같다. 다만 트럼프 취임 전에 정책 리스크는 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때까지만 우리가 좀 조심하고 지금 상승 구간 좀 즐기는 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두세 발 좀 앞서 나가서 예측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월요일에 1조 2천억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개인들이 이제 팔아
판 이제 주식 물량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큼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일부만 지금 아주 소액만 들어온 건데 예, 예. 대기성 자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시겠죠. 예, 예. 개인들도. 그래서- 이제부터 예측이 중요한 겁니다. 예.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신용예수금. 예수금 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지금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까지만 보더라도 예수금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신용 규모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은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좀 월요일 날 나갔던 물량들이 좀 안타깝긴 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투매성 물량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증시, 그러니까 경제만을 놓고 봤었을 때도 상당히 좀 쉽지 않았던 그러한 이제 2024년도의 한국 증시였는데 여기에다가 또 정치적인 문제까지 나오다 보니까 어찌됐든 국내 증시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 소중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물량들도 어느 정도는 일부는 좀 섞여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폭발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5%대까지 하락하는 결과가 좀 나아졌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거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어제와 오늘까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아졌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뭐 물량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정도에서만 한 1,000억 정도 순매수지 실질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1,000억 정도에 대한 순매도가 좀 나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수급이 안정화됐다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요. 근데 뭐 늘 시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어요. 물론 네.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V자 반등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뭔가 허들을 넘어야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뭐 과거 사례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개인들이 일정 부분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던 물량들 자체가 하루 이틀 만에 물량들이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범위 그러니까 지수에 어느 정도 레벨업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시장이 안정화됐었을 때 강력한 매수들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시장에서에 대한 수급 부분들, 특히 기관 쪽에서에 대한 수급 부분들을 되게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연기금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국가 자금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지수를 좀 뭔가 이제 끌어올려주는 그런 형국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간에 좀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 국가의 곡간을 풀어가지고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상황들인데 이 자금 자체가 뭐 3개월, 6개월 정도 뒤에 되면 어찌됐든 매물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요.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생각보다는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박근혜 탄핵 때 그 시기의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지수를 예측을 해보게 되면 어찌됐든 큰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임기와 우리의 뭔가 국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물려주는 안정화 구간들이 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시장은 꽤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산업별로는 뭐 다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시점들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망을 했었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해볼 만한 시장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수급에 대한 안정화 부분들 그리고 국정에 대한 안정화 부분들이 이루어졌었을 때 산업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여전히 역사적인 PBR, 낮은 PBR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맞물려 가지고 해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또 여기에 또 뭔가 이제 반하는 의견을 내실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직까지 환율이 1,430원이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1,500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흔히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 내용들로 봤었을 때 1,500까지는 좀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이번 주에 또 일정이 좀 있습니다. 5월 14일이면 이제 2차 탄핵 안이 지금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른 뭔가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계엄령 때 보여줬던 야간 선물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1,440원대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 위로 올라가는 거는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증시 흐름을 보면 이제 화요일 날 밤에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을 했고 빠르게 해제가 됐지만 수요일부터 이제 사실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근데 낙폭이 그때 컸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 맞아요. 결국 낙폭이 컸던 거는 토요일에 정족수 부족으로 예. 탄핵 소추안이 폐기 처리가 되고 나서 이제 월요일에 그렇죠. 본격 반응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예. 이제 2차 전이죠. 2차 전.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 그 다음에 반영하게 될
호재냐 악재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지금 다들 장고 속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그거를 굉장히 좀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은 그래도 뭐 증시적으로나 뭐 대외적인 변수를 통해서 좀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다라는 게 그 생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외부적인 그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좀 증시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제 뭐 2차 탄핵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자들이 바라는 대로 내용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 일시적으로 세게 좀 그 급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선. 네. 근데 이게 장기간에 이어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일시적으로는 반영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럼 그거 해소됐어. 그 다음은 뭔데? 라고 봤을 때 결국은 이제 트럼프 관련된 게 항상 지금은 그 방지턱처럼 놓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만 잘 체크를 하시고 이걸 심리적으로 잘 이용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일단 내일은 선물옵션 동시만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날인 거고 이제 금요일 거쳐서 주말까지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지금 탄핵 정국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기를 기다리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 저희가 어느 한쪽 어떤 그 탄핵에 대한 결론을 뭐 방향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섹터별로 보면 어떤 이슈가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아마 미국발 이 소식이 눈에 띄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 참 많이 이야기해 왔던 건데 테마 정도의 섹터라고 봤었는데 이제 이걸 테마라고 인식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구글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이제 새롭게 내놨는데 이게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14년 10의 24제곱 제가 이 숫자로도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이거를 5분 만에 풀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 그러면 이게 진짜 만약에 우리 일상으로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이런 게 들어오면 이건 인공지능의 시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버리는 막 이런 시대가 다가오는 건가? 그럼 이건 또 지각 변동, 판이 바뀌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들고 본부장님. 근데 이제 AI랑 접목되겠죠. 결국 AI도 계속 딥러닝인데 그 딥러닝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는 거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자체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상당히 보기는 올해 4월부터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전 문과 출신이어서 네. 잘 모르겠던데. 네, 저도 문과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는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로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연산 속도나 이런 게 훨씬 더 빨라진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해하실 때는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쉬운데 저는 이제 이게 구글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IR 때 나왔던 내용들 전반적으로 보자면 사실 구글은 뭐 주주 환원 정책하고 유튜브 광고 수익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서 결국 이게 같이 나온 건데 이게 결국 네이처지에 나온 내용을 좀 토대로 보자면 이제 슈퍼컴퓨터가 보통 이것도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가 10의 25승 정도 되는 그런 기간에 걸릴 거를 5분 안에 끝낸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크게 완화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우주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걸린 시간을 5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막 이제 블랙홀 우리가 몰랐던 미지의 세계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 슈퍼컴퓨터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컴퓨터를 만드는데 이거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걸 받쳐줄 이제 칩들, 그럼 메모리도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칩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잘 세팅되느냐인데 지금 이제 구글에서 얘기하는 건 윌로우라는 칩 자체가 이제 비메모리 칩을 만든 겁니다. 설계를 한 거예요. 설계를 파운드리로 만든 것도 아니고 설계를 한 건데 그 설계에 맞춰서 실제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이제 파운드리랑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파운드리가 서로 이제 이게 안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서로 각자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엄청난 과정이고 그것도 엄청나게 힘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났다 치더라도 같이 딸려올 메모리 칩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의 성능이 실제로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성능이 받쳐주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다만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방향을 틀고 있고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관련주도 아이온큐나 미국 주식 같은 거 리게트 컴퓨팅 이런 종목들 주가 폭등하는 상승률을 보면 충분히 이쪽이 새로운 이제 시대적 흐름이다. 네. 라고는 이제 가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이제 관련한 테마주나 관련된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이렇게 관련 테마주라고 볼 만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안 관련주만 많이 지금 엮여 있는데 이 보안 관련주 같은 경우들이 특히 이제 이게 뭐 그냥 암호화폐, 가상화폐 다 뚫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이 보안 관련주 뜨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관련주 딱히 그렇게 크게는 없다. 하지만 지금 현재 테마성으로 보자면은 뭐 엑스게이트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뭐 이제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자금을 뭐 비중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파생되는 반도체, 특히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업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라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좀 그쪽으로 나중에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양자 칩 윌로우. 네. 시장이 움직였어요? 예. 그건 맞죠? 맞습니다. 상당히 호기심 어리게 강하게 관련 섹터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예.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거 아닙니까? AI 시대를 열었던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주가가 오른 것처럼 구글이 이제 그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또 한 번 열 거냐? 일단은 이게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윌로우 칩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 데이터 자체가 큐비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오류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큐비트에 대한 오류 문제점들을 좀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니까 이런 이제 해결 사례를 통해서 내년에 발표를 할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신선한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2024년도 한 해가 AI의 하드웨어의 한 해였고 지금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 물결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 양자 컴퓨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양자 컴퓨팅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마 매해마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막바로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관련 종목 두 종목이 오전장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스토리들보다는 이 양자 컴퓨팅을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뭘 할 수 있을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뭐 의료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인류에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AI가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가 실생활로 들어와서 지금 침투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일단은 양자 컴퓨팅에 반영이 되는 거고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일편적인 뭔가 이슈들만을 가지고 딱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이것들에 대한 완성도를 우리가 보여줄게라는 얘기까지 해버리니까 아마 관련 종목군들이 뭐 해외 쪽은 이미 움직였고요. 해외 쪽은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이미 나왔었고 이제 그러한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반영이 된 상황들인데 지금과 같이 뭔가 시장에서 트레이딩 할 거리가 별로 없었던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좀 달콤한 무언가 좀 뭔가 이제 그러니까 땅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혁명이라 외치기에는 조금 검증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것인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네. 양자 컴퓨팅 공부를 하루 종일 하셨는데 어렵다고 하셨어요. 어려워요. 이게 저희도 정확한 정보를 검증을 거쳐서 전달을 해 드려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너무 과하게 또 과소하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사실 이건 아직 우리 이제 뉴스가 나왔고 미지의 영역인 거죠. 아직은 정말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신선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신선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모멘텀이 한 4년, 5년까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국 쪽에서는 양자 컴퓨팅이든 계속 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아까 앞서서 다 이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양자 컴퓨팅 하면은 이제 비트와 큐비트의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트의 경우에는 0과 1 뭐 이렇게 된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4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네 가지 길이 있다면 비트를 하게 되면은 각각 하나씩 해서 최적의 값에 하나 나온다 하면은 큐비트의 경우에는 동시에 네 개를 팍 쏴서 거기에 최적의 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큐비트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 같은 것들 굉장히 좀 수가 많잖아요. 네. 그 암호 같은 수들을 여러 가지 변수를 일시적으로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털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보안과는 더 윗세대인 보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 암호랑 관련된 부분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내 기업들에 봤을 때 양자 컴퓨팅과 직접적인 연관되는 기업들은 그렇게 아무리 찾아도 그렇게 뭐 뛰어나게 나오진 않거든요. 카이스트 쪽에서는 좀 나오긴 하는데 해외 쪽의 경우에는 미국 쪽은 AI 쪽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투자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럼 2위가 누구냐? 그럼 중국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투자 차이 그 간격이 미국이 100 정도 되면 중국이 한 대략 20 정도밖에 되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그거를 하게 된다 한다면은 실제 그 지배할 수 있는 세상들이 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자 암호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뭐 엑스게이트 이 기업들이 양자 암호를 단독으로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SK텔레콤과 그러니까 통신회사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실제적으로 돈을 크게 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양자 암호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테마로서밖에 볼 수 없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슈는 외국 쪽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스게이트와 우리로 여기에 대해서는 기억만 해두시고 추후에 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서 엑스게이트가 많이 부각받는 건 뭐냐면 가비아라는 기업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가비아의 자회사를 보면은 KINX가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엑스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데이터 센터양부터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KINX 그리고 엑스게이트 그리고 KINX의 자회사인 SP소프트의 경우에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테마로서 계속 좀 연출될 수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컴퓨팅의 시대가 정말 열리는 건가?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경계감을 갖고 이 시장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저희 경주마도 주목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조선주가 좀 주춤했었어요.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른 탓에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요즘 시장이 좋지 않았던 영향도 받았던 것 같고 예.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계속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네, 오늘은 또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조선주가 다시 궤도에 올라서 것인가, 본부장님? 네, 일단 조선주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제 방위 산업을 하는 조선주만 좀 안 좋았어요. 지금 이제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올라올 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전주가 회복했느냐 못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제 민간 선박 쪽은 저는 문제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고환율 때문에 조선주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조선주가 돈을 받을 때 한 번에 먼저 딱 원타임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나눠봤거든요. 네. 수주를 받는다고 해도 모든 수주 사업이 다 그렇게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작업량이 됐을 때 다음 수주 금액이 들어오고 다음 수주 금액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다 금액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선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주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부채 비율이거든요. 부채가 많아야 돼요. 조선주 부채가 많아야 근데 부채가 이자 낸 부채가 아닌 이게 미리 받은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갑자기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회계 계정 용어가.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너드 레버뉴라고 하는데 요 계정에 다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미리 받으면 일을 안 했으면 부채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수주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LNG 수출이 좀 저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LNG 수출 올해 LNG 75척 나왔는데 이 중에 이제 중국이 의외로 많이 가져갔습니다. 24척 가져갔고 네. 우리나라 50척 가져갔는데 이 LNG 쪽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뭐냐면 내년에 트럼프가 분명히 집권하게 되면 결국은 유가, 석유 이쪽 산업 키우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석유하고 천연가스 뭐 다르게 나오는 건 아니고 석유 캘 때 천연가스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그 미국도 천연가스의 공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수출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계속 러시아랑 경쟁자들이 많았는데 미국은 수출하려면은
분명히 바다 건너야 돼요, 무조건. 바다 건너야 돼. 그 대서양 태평양에다가 관 만들어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LNG 수요가 미국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카타르가 우리 쪽 수주를 많이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올인해서 우리 쪽 수주를 줬었는데 네. 이제 중국 쪽으로 좀 수주를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물론 조금 추격은 하고 있지만 예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쪽에서 LNG 만들었다가 배 고장 나가지고 새로 만든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나온 적이 있거든요. 또 그 수리도 우리가 해줬어요.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잠깐 밀리긴 했지만 민간 선박 쪽 하는 쪽은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방위산업 쪽, 군함 쪽은 일단 우리나라의 정세가 안정돼야 된다. 일단 정세가 안정됐을 때 추가적으로 그 모멘텀이 다시 또 한 번에 또 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 왜냐하면 미국은 어차피 우리나라 아니면 군함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정세가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밀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약간 중장기 매력으로 좀 보신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민간 선박 쪽도 조선주도 반등 구간이 좀 더 남아 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최영동 대표님, 예. 지금 환율이 이렇게 꽤 많이 올란 이런 상황이 오히려 조선주에게는 이익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되나요? 예, 일단은 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달러로 받으니까? 예, 달러로 받으니까. 일단은 2024년도의 사업 계획 자체의 기본 환율 자체가 1,200원대로 산정을 해놓고 사업 계획을 네. 짰는데 이게 1,300원 그리고 1,400원대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환입이 됐었을 때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서도 우리가 시황 얘기를 해드릴 때 환율이 이렇게까지 높게 계속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회성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자의 조선업종에 대한 강세 부분들은 일단은 앞서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사실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뭐 굳이 우리가 한 가지 정도로 더 끄집어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정부의 뭐 지원이라든지 뭔가 보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반응을 많이 하는 산업이자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조선사와 해외의 선사들 간의 계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기업 간의 계약 부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게 보일 수도 있죠. 거기에다가 뭐 매출이라든지 수입도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내년도에 미국 시장 쪽에서에 대한 개화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과 같이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울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거고요. 그리고 아마 최근에 이 조선사들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게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근데 장기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니다 보니 오늘과 같은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많아졌었고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군들도 일제히 좀 올라오는 그런 이제 기염을 좀 토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발주량도 회복세다. 환율 상승 호재까지 겹쳐진다.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HD 현대를 예로 든다면 이전 전고점이 24만 원대인 건데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다시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주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그 저가 수주 물량대가 아마 2021년인가 22년 때까지가 저가 수주 물량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배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이 들어오고 수주를 받으면 2년 정도 이제 걸려서 인도를 해서 그 마지막에 이제 금액을 받는 헤비테일 방식의 이제 구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구조 때에 대한 그때 수주받았던 것에 대해 일부를 좀 물량을 다 털었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 좀 약간 선가나 이런 게 올라가면서 수주를 받았던 케이스다 보니까 이전과 과거와에 비해서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실적이 나올 때는 고수익 중심의 선박 수주 물량에 대한 그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조선 업종을 좀 살펴본다 한다면 공급
공급자 우위 중심으로 좀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그 상대방과 계약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된다 한다면 단순히 끌려다닐 필요가 없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부를게. 그럼 너네들 따라올 거야? 말 거야?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급자 우위 중심으로 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헤비테일 방식의 구조가 아니라 표준 계약 방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별 20%씩 대금을 받는 구조로 반영이 된다 한다면 실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계속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년치나 3년 6개월치의 일감을 확보를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 당선인이 LNG 수출 설비 확충에 대한 내용들을 이전에 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업종의 경우에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게 하나오션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오션이 상대적으로 좀 약간 변동성도 크고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차익 시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그 유상증자를 대규모 좀 진행을 했던 게 있다 보니까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을 때 그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추가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적은 비중으로 모아가시면서 박스권 매매의 경우는 계속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그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이 다 털어지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굉장히 계단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삼성중공업의 사례를 같이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신다 하면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의 환율이 조선 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환율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수출주들을 생각하면 예.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수출을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공식이 예전엔 통했었는데 이제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이제 왜냐면 원자재를 워낙 많이 예, 그렇죠. 글로벌로 이제 들여오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 물가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좀 분석을 해볼까요?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주들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치게 될까? 예전처럼 고환율이 수출주에 무조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등가 공식은 이제 성립되지 않은 것 같고, 본부장님.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수출 주력이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그럼 환율이 우리나라한테 우호적인 환경, 그러니까 워낙 약세의 환경에서 그럼 반도체 수출이 더 늘어나느냐? 그것도 거의 한계가 있거든요. 자동차 이외에는 사실 크게 영향받는다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단위별로 수출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싸다고 그래서 저가 점유율 먹기 위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점유율 먹으려고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또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급자가 어느 정도 비중을 무조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생산을 안 하면 마이크론이 엄청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이 그거 공급 다 못해요. 절대로 못하고 전 세계에는 선사시대에 들어갑니다.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냥 문 닫아버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리는 물량도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조금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근데 다만 사실 약간의 환율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철강 화학인데 우리나라 이제 조선주가 오히려 좀 요즘 괜찮다는 얘기는 후판 가격인데요. 철강이 사실 지금 중국의 거의 반덤핑 공세에 거의 지금 철강 산업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하면은 저 오히려 이제 조선은 오히려 원자재 수입할 때 조금 더 이득 보고 수출해서 대금 받을 때는 거기서도 추가적으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더 좋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환율 정책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트럼프가 이제 차기 취임하게 되면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강달러가 절대 아닙니다. 약달러거든요. 약달러 해서 달러 가치 떨어뜨려서 그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자국의 수출 산업을 육성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달러 거의 피크라고 좀 보여집니다. 피크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두 번 더 튈 수 있는데 이 달러의 피크가 끝나면 결국 피크 아웃이거든요. 피크 아웃 되면 결국 트럼프가 원래 원하던 정책으로 갈 거고 금리 인하 압력이 조금 더 높다라면 저는 충분히 이제 달러가 다시 이제 꺾여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감안하면은 전 충분히 이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나 환율이 미치는 영향 자체가 우호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 그런 부분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 대표님, 예. 2차 전지 섹터한테는 지금의 고환율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고환율이 됐었을 때 수출 기업들이 좋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식이 통했었을 때 시기하고 지금의 시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수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 단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수입 단가가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판매 단가도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뭐 경기가 좋거나 이제 수요가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더없이 좋은 상황들이 열리겠지만 수요가 감소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좀 치명적인 뭔가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차 전지는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뭐 좋은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안 좋은 뉴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젠가요, 그젠가요? 트럼프 2.0 시대가 이제 1월 20일 날 개막을 하면서 뭐 개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바로 직무를 시작을 하면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중국에서 뭐 원자재망 자체가 70% 80%가 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 같이 보복 조치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네.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런 흑연 부분들이 수출 있어서 통제 이런 아무래도 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리스크를 받겠죠. 그러니까 중간지에서 뭔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재련 과정을 거쳐가지고 넘겨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전히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분명히 있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약하다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북미 쪽에서에 대한 시장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 전기차, 2차전지에 대한 지원책 자체도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한간에서는 뭐 IRA 뭐 폐지까지 뭐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었지만 네. 뭐 폐지까지는 아니고 축소로 당연히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마 오늘 뉴스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들을 상당히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 부분들 안에서 AMPC를 제외를 하게 되면 거의 한 6천억 가량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AMPC에 대한 그러니까 환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내년도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더라고 되면은 시장에 대한 확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시장 확대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 세계의 트렌드 자체, 그러니까 올 한 해 내내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2차전지 단에서 얘기를 했던 게 우리나라 3원계에 대한 뭔가 강력한 경쟁력을 얘기를 했는데 실상 우리가 얘기를 들었던 내용들하고 현재 글로벌 트렌드 자체는 거의 다 중저가거든요, LFP.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뒤늦게 지금 LFP 시장이 좀 뛰어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 내주느냐도 상당히 좀 의미가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이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한 메커니즘이 이게 성장하고는 이제는 많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얘기해드렸듯이 이 배터리 사업은 그냥 일반적인 화학 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뭔가 기술 격차가 커진 상태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기술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졌을 때 세계 1등 기업이 되고 2등 기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은 이 2차전지는 보면은 가격 경쟁력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술 경쟁력도 그렇게 지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요. 그와 더불어서 북미 시장이 세계에서 굉장히 큰 볼륨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 안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과 유럽 기업이 경쟁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뭔가 치고 나가는 모습들인데 나머지 70% 시장에서는 이미 중국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뭔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에 대한 한계는 있다. 그렇다고 되면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유럽 시장 내에서에 대한 중국 경제도 경쟁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024년도 2차전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기간 자체가 2025년도까지 저는 길어지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보복 조치로 미국에 대한 흑연 수출을 제한을 했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음극재 공장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다. 이 소식도 전해지면서 좀 논란 아닌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일정을 좀 이제 짚어볼게요. 꽤 중요한 발표 일정들이 남았습니다. 미국에서 CPI,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어선 FOMC도 예정이 돼 있죠. 최근에 이제 미국 뉴욕 증시가 조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관망세가 있는 탓으로 보이는데 CPI 결과에 따라서 FOMC 회의 결과도 달라질 수도 있겠고 다 얽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CPI에 대해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CPI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나와봐야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반등을 보인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그거를 뭐 퍼센테이지가 너무 크게 나오지만 않는다 하면은 일시적인 관망의 흐름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있긴 하겠지만 FOMC에서 지금 그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동결 가능성이 그 패드워치를 보니까는 패드워치 쪽을 보니까 동결 가능성이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은 좀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하 쪽으로 좀 더 그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I가 막 지나치게 막 높게 나오거나 그러기에는 좀 아닐 것 같아서 일단 결과 발표 보되 너무 이제 그거에서 불안감을 키우지 말고 일단 지켜보자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우리가 탄핵 정국 때문에 미국 이슈가 크게 다가오진 않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건 맞잖아요. 미국 소비자 물가. 물가 때문에 최근 저희가 이 몇 년 동안 이 고금리를 겪었으니까. 네, 사실 근데 고용 지표가 일단 세게 나왔기 때문에 네. CPI가 좀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연타석으로 계속 좋은 지표가 나와버리면 지금 미국 경제가 좀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정점에서 지금 피크아웃 한다는 생각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그 금리 인하 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12월과 1월에는 계절적 요인이 분명히 있다. 1월까지도 네. 분명히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나왔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표가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2.7 예상하고 있는데 2.8, 2.9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앞자리가 2라면 저는 충분히 시장에서 그날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PC인데 사실 미 연준은 PC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PC하고 CPI하고 둘 다 물가 지표인데요. 재화하고 서비스하고 구성요소 퍼센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PC가 서비스 쪽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PC를 조금 더 많이 봤던 건데 재화는 워낙에 유가에서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보는데 PC 지표는 이번 달 말이라는 거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CPI가 크게 막 변수를 많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금리나 예정대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 대표님은 다른 거 짚어주셔야 돼요. CPI입니다. 지금 오늘부터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네. 여기 부양책 지금 포커스 돼 있습니다. 예. 내일까지입니다. 예. 일단은 오늘 밤에 저희가 CPI도 관심이 없는데 사실은 옆 나라 중국도 사실은 그렇게 사실은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4.6%인가요?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시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일 지금 안정권에서 지금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중국 증시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이 아마 과감한 재정 적자 정책을 내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굉장히 좀 많이 맞춰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 화학주라든지 철강업종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까지 발표될 이 중국과의 정책 부분들은 상당 부분 국내 증시가 좀 답답하게 움직였었던 이러한 방향성들을 좀 틀어줄 수 있는 뭔가 트리거 역할은 좀 해주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탄핵 정국이 수습된 후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아마 이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빠른 회복, 즉 V자 반등을 기대하는 목소리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우리 또 경험했지 않습니까? 섣부른 기대나 낙관은 금물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주마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